안녕하세요. 조직지원팀장 장교현입니다. 지금부터 유성구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성구 의회 양명환 의원님께서 좌장으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구의원 양명환입니다. 오늘 유성구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성은 관광특구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이 유성을 찾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훌륭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 온천물이 남고 있고 호텔도 사라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내수 경기도 어렵습니다. 유성구에는 과학도 있고 세종시가 옆에 있어서 미래가 탄탄한 지자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유성구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쓰지 못하고 관광을 진흥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단 몇 시간의 토론으로 많은 것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늘의 토론에서 나온 생각들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져서 유성구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이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스마트관광원 구철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철준 대전 웰리스병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근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효 한국관광공사 관광들의 PD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우 유성관광진흥협의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원 유성구 미래혁신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유성구 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의회 송봉식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하경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김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이명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여성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이희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박석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구 의회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송봉식 의장님 격려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정이 바쁘실 텐데 우리 유성 관광 특구 살리기 운동에 이렇게 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구철모 교수님, 또 김영근 우리 관장님, 또 이영우 관광진흥부회 사무국장님, 또 제일 늦게 오신 우리 김철준 원장님, 또 이정호 PD님, 김영원 국장님. 요즘 우리 유성구가 관광특구가 좀 침체되어가는 그런 와중에 존경하는 우리 양명환 의원님께서 우리 유성구 관광특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이 좋은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온천수를 이용한 장애인들을 위한 웰빙 그런
특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철모 교수님과 심철준 원장님, 또 이정용 회장님, 또 김영근 회장님께서, 관장님께서 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 많이 좀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정말 우리 유성을 살리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자료는 미리 보내드려서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자료씩 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자료 내용에 대해 의견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발제자이신 구철모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하셔야 하나 김철준 원장님이 서울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먼저 하시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철준 원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자료에 대해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 먼저 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바쁘신 분 모이셨는데 저만 좀 바쁜 척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예약되어 있던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송봉식 의장님하고 하경목 의원님 뵈면서 유성온천이 확실히 좋은 데다. 왜냐면 저희가 같이 일본 자매결연 도시 계로온천을 간 게 거의 이제 시점이 10년 돼 가는데 너무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에 사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의 구 중에 유성은 가장 복받은 도시인 그 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구고요. 인구 늘고 있고 기업체도 제일 좋아하고 또 살기도 사실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한 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온천에 대한 우리 고민이 정말 깊은 고민이긴 한데 다른 구에서 볼 때는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워낙이 이제 100년 가까이 됐던 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가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던 큰 자원인 온천이라는 자원이 점점 쇠락하는 거 가지고 저희가 여기 지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활학과 의사고요. 여기 제가 2007년도부터 유성 웰리스병원에 원장을 했고 지금은 대덕구에 있는 대전 웰리스병원에서 이제 원장을 하고 있는데 유성에 있을 때 제가 행안부에 온천발전 전략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온천의 보양온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온천을 이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 대축제도 도시만 돌아가면서 하고 저희도 충남대병원하고 같이 해서 온천수의 기능적인 효능 검증 과제도 많이 하고 마케팅 또는 상품화 전략 같은 것들 과제를 굉장히 열심히 수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천의 의료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지는 않았고요. 또 이 유성 자체가 워낙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온천 관광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 상업지구라는 것 때문에 도시 개발에서 다른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반 도시화되면서 주거 단지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유성구 이 복명지구 안에는 저희가 굉장히 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인 온천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100년, 200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유성온천의 의료적 의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려가지고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온천수 자체 물에 의한 어떤 물리적인 효과, 온열 효과라든지 또는 휴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들 또는 심혈관계, 내분비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의료적인 유용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온천학회에서 신은천의학이라고 일본의 온천 의학서를
번역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본은 거의 200년 가까이 온천수를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온천 지역이 온천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보름 정도 체류하면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통증 질환 같은 거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체류비뿐만이 아니고 그 외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을 부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본을 갔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본은 이제 주로 보양이나 휴양 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제 혜택이 있어서 뭐 업소라든지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근데 아직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떤 세신, 몸을 닦거나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다가 어떤 그런 고유한 기능을 형성하기 전에 산업화되면서 목적이 변형된 것이 저희가 지금 오늘날 위기를 맞은 하나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유성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흥 관광지였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이었고 제 기억에 대학생 때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던 그 지역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전문의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쇠락해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어떤 것이 일어나나 봤더니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떤 관광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유성온천만의 고유한 부분이 장점을 잃었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온천은 이제 이 인구 고령화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간단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온천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동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온천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노인의 여러 가지 퇴행성 문제 같은 것들도 극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성온천 자체가 보면은 대중탕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노인 소외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 또는 소셜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노인이 고립되거나 칩과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시행했던 한 4개월, 5개월 정도 시행했던 이제 그 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일반 사우나, 그다음에 유성온천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프로지오인데 거기 뭐였죠? 그 온천 호텔이 홍인호텔 그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홍인호텔 노천탕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우나 지역 그래서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약 5개월 정도 50세부터 70세까지 해서 양 두 그룹 나눠가지고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도 시켜보고 또 피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관절 운동 각도 근력 뭐 보행 능력 같은 건 다 조사를 했거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그 온천수로 인한 효과가 있고 일반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일부의 긍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한 3, 4개월 하다 보니까 일반 사우나 같은 경우에 문제는 그 경제성 때문에 물을 갈질 않습니다.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 갈지를 못해요. 그런데 온천수는 매일같이 용출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금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있게 유지하면서 그런 치료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일반 사우나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할 수가 없다. 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뭐 문제, 피부암 생긴다. 그러니까 어쩌다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매일같이 가서 치료를 했더니 이제 문제가 생겨서 탈락자가 많이 증가됐고 온천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성온천을 가지고 하는 것은 특히 근골격계 쪽에서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가 검증이 됐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의료적으로 활용할 때 하나 이제 봐야 될 것이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유성온천을 라디움 온천을 홍보했습니다. 방사능천이 일정 부분의
어떤 저용량의 방사능의 인체에 어떤 호메오스테시스를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모든 방사능은 혐오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상태고요. 제가 온천 발전 전략회의 하면서 그 전문위원으로 여기 한 몇 년 동안 그 온천 수질 검사한 거를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11군데, 13군데인가의 원천공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몇 군데는 실제로 라듐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 공에서는 나오지 않는 걸 확인을 했었고, 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그 수치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전 기준 수치 이내이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학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온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치해서 환기만 하면 사실은 그 위인체 유해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그 온천수에 활용할 때 보면은 주로 뭐 지하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 시야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특히 가장 권장되는 형태의 온천욕은 반신욕 형태고요. 그리고 온도는 한 40도 이하, 38도에 40도 정도의 고온천 이하 부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오픈되어 있는 노천탕 같은 형태에서 상당히 그 정신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최대한도의 극대화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성온천을 활용할 때 있어서 그런 형태 건축적인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매우 안전하게 쓸데없는 우려 없이 온천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의학적인 것도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그 말씀은 저희가 그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소비자의 어떤 눈높이라든지 수요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거를 저희가 한탄하거나 다시 돌아와 달라고 사실 읍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새로운 소비자 형태에 맞춰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제가 예전에 그 유성원 관광진흥협의회 그 계속 이제 할 때 한때 복명동이 거의 망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특성화돼 있게 지역별 특성화돼서 재투자해야 된다고 주장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궁동 가까운 쪽 충남대 앞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도시 환경도 좋지만 교외 지역의 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유성온천이 복명동만의 것이 아니고 유성구의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복명동 이외에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서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도심지에서 다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구현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개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픈마인드로 여러 지역들을 설치해서 유성구 내에 자원을 좀 넓게 개발하자, 이런 것을 본다 하면 어떻게 했나 이렇게 의견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장님 유성온천의 의료적이 이거 자료를 잘 봤습니다. 제가 유성관광진흥을 위해서 유성온천과 의료를 연관시키면은 일단은 관절치료나 재활치료에 대해서 온천수를 사용했을 때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의료보험에요. 그 수치료 항목이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고요. 단지 근데 그 보험이 되는 항목들이 관절 질환은 안 되고요. 그 뇌졸중, 그러니까 편마비 같은 마비 환자라든지 척수손상 환자, 중추신경계 손상 같은 경우에는 풀세라피가 가능하고, 다행히 유성에는 그 천변 쪽, 갑천변 쪽에 3군데 재활병원이 있는데 3군데 모두 그 수치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웰리스 병원하고 거기 대전 그 재활병원하고 한가족 병원 3군데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제가 쓰는 걸 알고 있고요.
막 그걸 또 활용한다 하면 새로운 임상 실험도 가능합니다. 관절 치료나 재활 치료에는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 환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되게 잘 돼 있는데 그 통증이라든지 관절염 정형외과 쪽으로는 사실은 보험 급여가 굉장히 좀 미미하고요. 일반 물리치료하고 저 약물 치료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증 쪽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비에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천수를 재활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정부에다가 이런 걸 건의하고 싶고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은 국내 관광도 촉진시키고 내수도 활성화될 테고 새로운 산업도 일어날 것 같고 보통 온천수가 있는 데가 좀 시골 같은데 요새 지역 균형 발전도 문제고 지역 소멸도 문제가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은 따로 병원이나 관광시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롤모델로 볼 수 있는 국가는 독일이고요. 독일 예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전쟁 이후에 치료 목적으로 온천을 썼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대부분 다 온천을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않고 현재 행안부의 하수독과 소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자기네 소관 사항도 아닌데 보험급여를 할 어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어떤 약간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다른 분들 자료 보시면서 스마트 관광이라든가 장애인 관광이라든가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코멘트할 만한 어떤 제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님들 말씀에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제자이신 구철무 교수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PPT로 하는 건 아니죠? 여기 그냥 앉아서 있나요? 준비가 안 됩니까? 예. 다행히 안경을 잘 갖고 왔네. 예.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구철모입니다. 제가 호텔관광대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의 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교수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김철준 원장님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순간 많이 배웠는데요. 사실 관광은 키워드가 모든 사람이 사실 관광을 하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취미와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더 많이 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로컬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언급하는 게 맞지 않지만 그래도 뭐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여기랑 어떻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챗GPT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용어라고 보시고요. 이게 이제 AI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텍스트 기반의 사람처럼 얘기하는 인공지능이죠. 예. 그리고 스마트 관광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관광을 결합시킨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이면 별다른 건 아니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집 밖을 나오게 될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다닌다고 봤을 때 뭐 그게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 지역민이 다니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그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밥집을 찾아다니면 뭐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레저라든지 그 일반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디라도 가게 되면 움직이는 목적이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되면 이제 관광이 되는 거겠죠. 예. 저에 대한 소개는 그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스마트 관광을 2012년부터 했는데 2012년도에가 이제 제가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으로 옮기는 시점에서 스마트 관광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2010년부터 스마트폰에 앱이 장착되면서 앱 중심으로 관광의 정보 서치가 이루어지고 그 추천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를 선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도 이제 원래 전공은 이제 경영 정보를 전공했기 때문에 관광하고 경영 정보를 합쳐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광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개념을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Journal of Smart Tourism이라는 저널도 만들었고 책도 만들었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스마트 관광이라는 거를 처음 논문을 썼는데요. 2015년에 저는 대학교 때 4학년쯤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이었는데 그러면서 학문 분야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용어가 이커머스라든지 이비즈니스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부터 시작해서 구글이 나왔고 쭉 가서 2007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 마침 이제 관광 쪽으로 옮기면서 그러면 그때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 비즈니스나 이커머스 같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논문으로 정립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제가 썼던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저널에 논문이 나왔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 2015년에 나왔고 그 옆에 있는 게 스마트 투어리즘 에코시스템스인데 결국은 어떤 관광이 진행이 되려고 해도 아까 의장님도 잠깐 의장실에서 언급하셨지만 온천수를 통해서 관광 활동이 되는 게 본연의 목적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 온천하고 나서 맛있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머물고 또 대전 온 김에 또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광의 하나의 패키지처럼 운영이 돼야지 관광이 스마트 관광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스마트 투리즘 에코시스템스라는 논문을 계속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7페이지 보면 스마트 관광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갖고 관광을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고 뭐 부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험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고 그 댓글을 보고 또 다음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다고 봤을 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게 스마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투어리즘과 스마트 시티 특히 우리나라의 뭐 스마트 시티라는 그런 개념이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투어리즘과 스마트 시티를 결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관광이라는 걸 보면 거주민들이 돌아다니는 레저 활동 다음에 타지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 도시 안에서 관광이라는 그런 개념이 잘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즐기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이 되는 거고 또 이 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가 정부 내에서 이렇게 힘이 센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국토부나 행안부가 힘이 세고 또 지자체가 관광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 시티 안에서 스마트 투어리즘과 결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논문을 이제 썼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21년에 이제 AI가 나왔고 지금도 챗GPT가 나왔지만 AI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했던 관광을 갖다 소개하거나 관광지를 갖다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이드라고 했죠. 그 여행 가이드라는 역할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하지 않고 앱이 대신했었는데 앱을 이제 다시 AI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리적인 것도 로봇가 이제 AI와 결합돼서 물리적인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스마트 관광의 기원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는 단어는 주역에서 처음 왔습니다. 주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주나라의 역법에 대한 책이고요. 그 주역에 그 개가 있는데
그 개를 갖다가 설명한 것들을 갖다가 개사전이라고 합니다. 개사전에 나왔던 한자가 관자가 있습니다. 이 관자를 잘 보시면 왼쪽에 풀초자에 이 두루미의 눈을 뜻하는 두 개의 입구자가 있고 세조자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견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루미가 강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유심히 쳐다보는 자가 관자라고 합니다. 이 관자에서 나온 개사전의 얘기가 광국지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어느 지역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빛남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관광이라는 뜻이고, 또 사실 관광이라는 뜻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견자가 볼견자인데 이 볼견자를 해석을 하면 눈목자에 서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를 쳐다보는 건 견자라고 하는데 견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관자라고 하는 이 관심법 같은 안쪽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은 그 지역의 문화, 유산, 그 다음에 사람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문화, 유산, 풍습은 대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견자는 물리적으로 밖을 보는 건데 그런 사상이나 사유 같은 그런 관습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이라고 풀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이 주역이 1703년에 독일로 넘어가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갖고 주역이란 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걸 갖다 이제 독일로 보내는데, 독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프니츠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분이나 적분을 사용하고 있는 수학책에 이 사람이 개발한 미분 적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관광이란 주역이란 책을 보고, 이 주역이 보면 음과 양이라는 효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국기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음과 양을 보면 이게 산과 또 물, 그 다음에 하늘과 그렇죠?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근데 물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다 이진법입니다. 그 이진법을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사람이 쓴 논문이 1703년에 Explanation of the Binary Arithmetic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 언어로 쓰고 있는 이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아이디어가 주역에서 나왔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진법이고, 이진법이 결국은 현재 컴퓨터의 이진법으로 개발이 됐고, 이게 디지털 코드로가 됐고,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고 디지타이제이션이 된 거죠. 디지타이제이션.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건 아니지만 인간이 필요한 관광활동의 많은 부분들을 디지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도 온천이라는 인간 본연에 필요한 자원이 있는 건 확실한데,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를 반대로 말하는 게 디지타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녹화되고 녹음되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갖다 바로 디지털 코드를 바꾸면 디지타이제이션이고, 그걸 코드로 바꿔서 온라인에 올려서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그게 사람들이 좋아요라는 클릭을 해서 유성구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건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혁신을 해서 관광 상품이 소비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 활동을 하든 경제적 활동을 해서 유성구가 돈을 벌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려면 우선 디지타이제이션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14페이지에 보면 기술과 인간이라는 건데, 사실 기술이 발전된 걸 보면 역사 이래로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크래프트라고 하면 장인들이 뭔가를 만드는 걸 갖다가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손기술이죠. 이 손기술이 이제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18세기, 19세기에 기계가 인간이 하는 일들을 이제 대신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930년대, 40년대 거치면서 그게 컴퓨터로 사람이 하던 주판이 하던 계산을 이제 회계에서 컴퓨터가 해주기 시작했죠.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IBM이고, 그 다음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게 개인용 컴퓨터로 개발된 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PC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의 컴퓨터죠.
그런데 이 기술과 인간이라는 걸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과 그다음 효율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은 생산성과 효율성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활동들입니다. 사실 인간의 내면 활동을 쳐다보거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쳐다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 그다음에 행복을 느끼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연동을 시켜줘야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변화가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기술이 다시 새로운 사람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꼭 기술과 관광이 결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제가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80년대에 PC와 함께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PC가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하이테크화 됐고 거기서 하이터치 방식으로 바뀌어야지 세상에 대해서 적응이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 하이테크 방식을 보면 사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이제 경복궁인데, 경복궁 옆에 창경궁 있고 창경궁 옆에 이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데 눈이 와도 아름답고 비가 와도 아름답고 가을이 와도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게 관광의 본연의 목적인 거고, 그런데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기 때문에 결국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관광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그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 옆에 아름다운 이제 이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 이 등대는 영국에 있는 포츠머스 등대인데요. 이렇게 등대가 아름답게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대표적으로 하면 아름다움의 건물과 그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적용하면 온천수가 있단 말이죠. 온천수는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미용이라고 하는 용어와 건강이라는 용어는 지금 21세기의 현재 오늘의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키워드가 내 삶에 어떻게 연동이 돼서 작동될 수 있게끔만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 유성이 옛날에 얻었던 그 관광 특구 또는 유성 온천이라는 그 용어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낸 스마트 투어리즘 레이어인데요. 사실 맨 밑에는 피지컬 레이어라고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대전시겠죠. 유성구가 되겠고, 이런 C에서는 테크놀로지 레이어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되려면 이제 와이파이가 작동이 돼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죠. 다 KT나 SKT를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외부에서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와이파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남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결국은 비즈니스 레이어, 특히 이제 관광에서 유성 온천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잘 제공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익스피리언스 레이어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레저 활동하고 유성 온천에서 잠을 자고 가족들하고 온천을 하고 또 온천 온 걸 갖다가 이제 자랑을 하고, 또 여기 오다 보니까 그 강도 굉장히 아름답게 있던데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유성 온천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대전시를 경험을 하고 그걸 갖고 자랑하고 공유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고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오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으로 작동되는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틱톡 숏 컨텐츠라든지 또 인스타그램 컨텐츠라든지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의 관광 온천을 어떻게 포매팅을 해서 사람들한테 소구할 것인가는 그것만 좀 연구하면 마케팅은 되는데, 문제는 그 마케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천에서 마치 여기서 일본 가려면 2시간이면 가는데 일본에서 경험했던 온천과 같이 이 유성 온천이 그런 관광 또는 관광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관광이라는 건 사실 그 지역이 선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성 온천이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유성보다 잘하는 가까운 일본의 온천들이 있기 때문에 온천이란 키워드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제주도 갈래 부산 갈래 그러면 자기가 한정적인 시간 나 이번 주말이 내 한정적인 시간이고 이번에 사실 휴가 받은 것도 한정적인 시간이고 이번 여름방학도 한정적인 시간이고 그 한정적인 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A 지역이냐 B 지역이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유성이 만약에 그러면 내가 선택받는 도시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를 못 가고 유성을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사회 트렌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1인 기업, 플랫폼 경제 기반의 종사자가 증가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관광 활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둘씩 가는 소소한 여행이라든지 지금 1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 경험. 특히 온천이라는 건 레저 활동과 관련이 깊고요. 어른들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관광 목적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똑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관광 목적이 결국은 미용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미용이라는 키워드에 소구가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관광이란 말에 소구가 됩니다. 그러면 미용이란 말을 어떻게 해서 온천과 연결시켜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했을 때 피부가 좋아지고 자기가 예뻐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관광 목적이라는 건 사실 미용 목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있는 기존 세대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결국은 와서 자기가 이 온천을 했을 때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마지막에 보면 소셜 미디어가 역할을 증대되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다 사람들이 남의 경험을 보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경험이라는 게 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있고 인스타에 사진으로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관광 특히 유성의 관광을 잘 이제 설명해주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을 때 유성의 온천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성구에서 해줘야 될 것, 특히 대전시에서 해줘야 될 거는 이들이 왔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온천을 경험하고 맛있는 맛집을 먹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도 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게 관광 초점으로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도시가 관광 초점이라기보다는 거주민 초점이라든지 자신 과학적인 초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은 사실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돼 있는 프로세스의 활동인데 이걸 다른 어떤 패키지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 산업적인 측면으로 해갖고 이게 잘게 쫓겨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어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몇 분 남았죠? 그 다음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지금 80년대, 90년대 컴퓨터 혁명이 있고 90년대 중반에는 인터넷 혁명이 왔어요. 2000년대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였고 2010년대는 스마트폰 혁명이고 2020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 10년 주기로 세상이 기술에 의해서 혁신이라고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가 이제 AI인데 AI가 뭐 빠르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고요. AI가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챗GPT가 얼마나 영향이 큰지 올해 타임지가 챗GPT를 커버 스토리로 내놨고요. 그래서 AI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갖고 나와 있고 저도 지금 챗GPT한테 컴퓨터 데스크탑에뿐만 아니라 제 컴퓨터 이 스마트폰에도 지금 챗GPT 깔아서 유성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챗GPT의 사용 예가 있고 유성이 앱 출시된다는 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유성구의 스마트 관광 슈퍼히어로 스토리 창작을 해달라 했더니 유성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오래된 산업이 지나치게 오래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성구에 계신 분들 이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AI가 만들어낸 유성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23페이지에 그래서 창작된 얘기고 26페이지에는 사실 이 로봇인데 로봇이 이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휴먼 라이크 컨버세이션을 하고요. 영어, 중국어, 독일어, 뭐 일본어 어느 영어든지 다 알아듣고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로봇인데 이제는 로봇이 진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영어 언어가 다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때문에 이제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아오는 거고 유성구를 갖다 쳐보니까 쇼핑이 가장 크더라고요. 28페이지에 제가 소셜미디어에 서치를 해보니까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쇼핑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식음료가 또 크고요. 관광 소비형 유형에서는 내국인은 쇼핑업이 가장 크고 외국인 업종별 중에는 숙박업하고 쇼핑업 그 다음에 식료품이 가장 크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인기 관광지를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이 신세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NC백화점, 대성유정점, 홈플러스 뭐 이렇게 해갖고 쇼핑이 인기 관광지로 등장했고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 어린이회관, 계룡 스파텔, 대전 온천탕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영어권 국가에서는 유성온천지구,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컨벤션 이렇게 해갖고 외국 관광지의 관심지,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유성구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자연관광지와 문화시설의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에 가도 관광지나 온천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스파라고 해갖고 굉장히 유명하고 누구나가 찾아가서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갖고 있는 키워드를 잘 살리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31페이지에 보면 개인 맞춤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관광 목적지, 지속 가능한 관광. 온천이라는 건 사실 영원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또 물을 마시는 것보다 건강과 미용 목적으로 쓴다는 건 사실 유성이 어떤 도시보다도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테크놀로지인 AR이나 AR, VR, AI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네이처, 본능과 욕망을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돌아다닐 수 있고 즐길 수 있느냐를 만드는 건 이런 유성구 의회나 대전시의 지자체가 신경 쓰면 그건 금방 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안 나오는 도시가 문제인 거지 물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물을 잘 관리해 갖고 운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챗GPT가 유성구 스마트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언어는 없어졌어요. 언어는 이제 챗GPT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행 관광 정보도 다 해주고 있고요. 추천 코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기능, 개인 맞춤 서비스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진 않는데 거의 80% 이상은 좋게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크놀로지가 유성구를 여행 가이드 해주는 건 이제 다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와서 즐기고 먹고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잘 즐기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들이나 온천을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3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관광 현상은 인간의 욕구라는 건 인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뇌가 작동하는 건데 이게 기관을 통해서 안입이설신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욕구가 들어오고 뇌가 그걸 해석하고 행동을 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관광은 사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표출인 거고 그 인간의 욕구가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접점으로 비즈니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광의 진화 방향을 잘 세워야 되고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해서 유성구가 챗GPT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정보를 잘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성구처럼 시의회하고 지자체가 스테이크홀더잖아요. 중요한 기관으로서 관광의 포커싱을 맞는 도정이라든지 시정, 그 다음에 구정을 해서 사람들이 관광에 할 때 필요한 요구, 그 다음에 불편한 지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그 다음에 개인별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튜브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물을 이 관광 온천수를 이용해서 미용이 좋아진다는 효과를 잘 홍보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 유성구가 갖고 있는 온천의 키워드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스마트 관광 교수님을 발제자로 모신 이유는 작년에 행정탐험감사를 하다 보니까
관광진흥법에 스마트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국에 알아보니까 스마트 관광 뭐 조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유성구는 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애트리가 있으니까 정보기술로는, 그리고 AR 기술, 증강현실 특허를 가진 기업이 또 유성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성구는 또 관광특구니까 그런 정보기술이랑 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끼리 그런 의제를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국장님, 유성구에 스마트 관광 조례가 없죠? 유성구에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 같은데. 스마트 관광 어떻게 육성을 하면 유성구랑 잘 어울릴까요? 지난해 제 담당 소관은 아니었지만은 의원님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신 걸 저도 이제 모니터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지금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린 그 거점 지구를 좀 조성하고, 거점 지구를 조성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조성하고, 그런 스마트 관련 부분이 같이 가야지 더 효과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좀 말씀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스마트 조례 먼저 제정해서 시행을 하면 서로 엮이는 부분, 걸 수 있는 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김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래야지 좀 이게 좀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명색이 저희 유성구가 관광도시다, 관광특구다, 30년 이상이라는 말을 계속 이어왔고,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 호텔 숙박업 계속 폐업을 하고 있고 관광이 줄어드는 게 그것도 사실입니다. 좀 그런 명성에 좀 걸맞는 우리 유성을 되찾을 때 왜 그런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지만 해봤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도 그런 답이 안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이 없는 거죠. 특색이 없습니다. 팩트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어떤 사업 계획을 잡으면 큰 틀이 아니고 그냥 1년, 2년 그런 어떤 단위 사업을 추진을 했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그런 중장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에 저희가 한 2년 반 전에 국제 온천지구 거점 사업이라고 중앙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 온천지구 거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업비가 이제 180억.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는 구비 자체로 80억을 더해서 260억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설계 공모가 나갈 겁니다. 설계 공모가 나가고 그런 거점을 아주 틀을 이제 잡아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 현재 계룡 스파텔 정문을 보시고 왼쪽에 저희가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를 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청주 해장국 거기까지 2층 규모로 할 건데요. 지하 주차장도 이제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에 110면 외부 89대 90대에서 한 200대를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다 전체로 판단하겠지만 유료화 시킬 계획이고요. 1층에는 그 전시 공간이나 어떤 안내 시설 들어가지만 중요한 게 교수님 말씀하신 거 2층에는 웰리스 체험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피 공간, 그리고 치유 공간, 테마형 조격 공간, 어떤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0개월, 그리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시행을 하면 1년 반에서 2년.
그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거점 시설 사업 부재가 저희 유성구 땅이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고 또 행정 절차를 거치고 어떤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지금 그거를 준비해서 2트랙, 3트랙으로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설계 공모를 낸 다음 이유는 내년 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9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 공간을 주축을 해서 공공문화 예술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유성에 사기를 축제하고 있는데 여기를 연계시킨다든가 코스를 개발한다. 그리고 북명동 카페거리와 온천지역 거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정착하겠다. 유성 기념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포럼 학술대를 추진한다. 또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청년관광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이건 그동안 있어야 될 항목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갖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 거점지구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추진하는 자체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벌써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이 추진을 되고 하면 분명히 이 대전환의 계기는 올 것이다. 유성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다. 온천을 경험하고 먹고 즐기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공감합니다. 거주 과학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관광 쪽으로 해서 봤을 때는 팩트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연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강조하신 건강 플러스 미용. 말씀드린 2층 이제 그런 효과가 들어갈 건데 2층에 설치되는 시설이 거기 지금 말씀대로 딱 정리된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할 겁니다. 그 당초에는 거기다 옥상 정원을 계획을 했었어요. 옥상 정원은 이제 너무 식상하죠. 그 과거 이제 10년, 15년 된 그런 그 건축 기법이고, 저희 팀원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저희 부서는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있고, 그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유성호텔이 폐업이 돼서 유성이 죽어간다. 아닙니다. 유성호텔은 다음 제2 도약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예를 들면 그 인터시티 호텔도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 왜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는 기간이 우리가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기간 동안 거의 시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때 되면 뭐 저도 이제 퇴직할 때가 되는데 그 전에 저도 이제 뭐라 좀 해놓고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꼭 우리 유성이 관광 특구로서 또 관광 도시로서 또 과학 도시로서 또 문화 도시로서 다시 제 위치를 찾을 때까지 저희들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정책으로 이어져서 유성관광진흥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는데요. 유성관광팀이 팀장님 1명이랑 주무관 2명이랑 해서 3분이 다 담당하십니다. 거기에 이번에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사업에 260억을 투입하니까 그거 하나 저기 매달려 갖고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킬 다 아는 처지에 시키기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고정자님한테 좀 인원을 관광은 전문성 있는 분야라서 좀 오래 계실 수 있는 분을 좀 거기 하나 박아뒀으면 좋겠고 또 인원을 한두 명 정도라도 좀 늘려서 유성은 관광 특구고 이쪽을 좀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자님한테 그렇게 건의할 생각이고요. 뭐 일을 시키기가 상당히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라도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스마트 관광 쪽을 더 얘기해 보면은 저는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이게 스마트 관광 앱을 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이 앱이 있는데 유성이 앱은 뭐 교육이나 강좌나 행사나 뭐 생활 정보 이런 앱이거든요. 스마트 관광 쪽 좀 키우려면은 아무래도 앱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스마트 관광을 만들고 전공을 하는데 좀 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틀린 게 사실 젊은 사람들이 앱을 여기 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앱을 깔아서 사용을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자기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계속 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없애버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관광을 다니려고 유성구 앱을 깔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에 수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하나씩 앱을 까는 거라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처럼 귀찮은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데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네이버의 블로그를 좀 많이 보고 젊은 여자 세대들 20대 초반 애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대체적으로 관광 활동을 공유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미 인스타나 네이버는 거대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유성구의 앱이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유성구가 관광으로서 뭐 놀기 좋은 장소다, 또 경험하기 좋은 장소다, 또 거기 갔는데 정말 물이 좋아서 이렇게 미용 효과도 있다, 이런 식의 거를 홍보하기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그런 관련 커다란 트립어드바이저나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 파워만 있으면 충분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돈도 크게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이쪽을 좀 더 강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뭐 앱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뭐 우리나라의 야놀자 같은 앱들은 이미 거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기 때문에 야놀자를 통해서 좋은 호텔이라든지 또 모텔 또 관광지를 충분히 다 찾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들여서 앱을 만들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관광지인 유성구에 특별히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장소들을 연결시켜서 그런 그 채널로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하는 팀들이 더 중요하지, 앱은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챗 GPT 같이 AI 기술들이 텍스트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리고 좀 있으면 이게 이미지도 끌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법을 또 개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성구가 또는 여기가 키스티도 있고 뭐 과학단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성구가 정말 잘 하려면 여기 있는 온천수를 본질적으로 관광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보면 아이템화 시킬 거냐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이 돼서 나의 미용 목적과 관광 목적에 정말 필요한 어떤 대상이다, 오브젝트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실제로 가족 단위가 오면 관광 활동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 주는 게 쇼핑이라든지 여기 이제 과학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단지가 있으면 아까도 보니까 여기 어린이 과학단지 회관 같은데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뭐 40대의 가족이 애가 하나 있고 뭐 둘이 있고 해갖고 여기서 가족 관광을 했는데 뭐 온천 하고 나서 맛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단지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자기 아들, 딸들 과학 관련된 걸 경험하게 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딴 데로 가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더 본질적으로, 그건 아날로그적인 측면인데 그 아날로그적인 측면을 어떻게 하면 그게 디지털로 표현이 돼서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소구하고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게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럼 예를 들면 KTX 타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한 3-4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다른 데에 KTX를 내리면 택시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근데 택시가 없더라고요. 이 대전은. 그리고 제가 기다렸어요. 한참. 그러면 보통은 KTX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원천까지 딱 택시를 타고 딱 연결돼서 딱 도착하는데 한 11,000원, 12,000원 드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만약에 끊어져서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택시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그게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가 연결되든 안 되든 그런 연결 시점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않게끔 찾아내서 그래서 이런 예산을 효율화시켜서 이 유성구의 본연의 지금 관광 활동인 온천을 갖고 두 개의 커다란 키워드 미용과 그 다음에 건강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게 할까 그런 쪽에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앱 개발하는데 많이 관여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줬는데 저는 대체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할 거면 그냥 프라이빗 회사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것들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AR 기술은 어떻습니까? AR 기술은 여기 대전이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글 바드나 지금 챗 GPT나 이미 나와서 한국어든 영어든 굉장히 필요한 정보를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최종 소비자 관점에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는 AR 기술 스마트폰에서 이미 다 해결되고 있어요. 이미 다. 그러니까 AR 기술이든 VR 기술이든 그러면 관광 온천을 소개하는 어떤 그 디지털로 된 어떤 광고 또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기에는 필요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AR, VR도 여기 뭐 지금 관광공사의 관광둘의 PD님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개발된 AR, VR은 다 거의 쓸모가 없어요. 다 그 쓸모가 없고 관광 효과를 전혀 못 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급조를 해서 AR이 뜨면 AR, VR이 뜨면 VR, 메타버스가 뜨면 메타버스, AI가 뜨면 AI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공모를 하고 운영을 해서 해보면 운영은 결국은 운영이든 아니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건 다 그들의 원하는 목적과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될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하면 사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최종적으로 만족하고 이걸 정말 잘 만들었다 하고 느낄 정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런 AR 기술이라든지 VR 기술들이 이런 본연의 관광 목적에 연결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유성구든 지자체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관광 활동을 리딩하는 게 아니라 관광 본연의 업체들이 필요한 기술을 있는데 그 기술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는 그걸 어떻게 프로젝트화 시켜서 소비자가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관광객의 본연의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을 공급해 주는 식으로 이 관이 그걸 코디네이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뭔가를 발주시켜 갖고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온천을 하는 본연의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온천물이라는 이런 지식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또 의료나 미용이나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디지타이제이션 시켜주고 그걸 AR이나 VR이나 인공지능 하는 전문가하고 만나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이나 온천을 잘 즐기고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VR로 프로그램으로 이걸 잘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니나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코디네이션을 해서 그래서 거기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예를 들면 AR 업체가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만들었는데 관에서 준 돈 외에는 온천 관광물로 VR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VR로 온천 관광이라는 걸 갖다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 갖고 보여줬는데 그게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보고 뭐 더 온천 관광을 하러 오겠습니까?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VR은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봅니다. 근데 유튜브는 계속 봐요. 근데 유튜브는 왜 보냐 이거예요. 유튜브는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실제로 야 내가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 근데 엄청나게 설명을 잘 해줘요. 의학적으로.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콘텐츠. 그럼 보면서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은 본단 말이죠. 그럼 미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용이나 뭐 먹는 거에 대한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왜 그런 방송 콘텐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등록하고 즐기느냐 보면은 거기에는 가치가 있고 밸류가 있고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하고 본연의 관광 활동을 하고 있는 업하고 여기서 만나게 해서 기술하는 사람들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근데 관광하는 사람들은 또 기술을 모르니까 어떻게 운영할 줄 모르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우리 양 의원님 같은 분들이 양쪽을 불러다 놓고 또는 저같이 이제 3자를 놓고 트렌드가 이거니까 정보는 이미 서치되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은 이미 스마트폰에서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관광을 본연을 하는 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기술하는 업은 어떤 역할을 해줬을 때 이게 돈이 되느냐 이걸 좀 논의를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관광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에 쫓겨서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AR, 증강현실에 대해서 뭐 딴 분들한테 물어보면 예전에 뭐 피카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카츄 이렇게 뭐 거리에서 이렇게 뭐 피카츄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AR을 관광에 접목시킨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유성온천 관광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유성온천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면은 거기 유성온천 설화가 있습니다. 뭐 하기 옛날에 다친 다리를 네, 갖다가 와서 네, 뭐 씻고 뭐 네. 단거탕에 나섰다. 뭐 그러니까 그런 영상 같은 게 뭐 보인다든가 하기가 직접 와서 온천물에서 쉬는 그런 영상 같은 게 보인다든가 그런 게 관광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증강현실이 뜬다면은 그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게 했습니다. 이용은 한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이상은 안 되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관광 온천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디지타이제이션 시켜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가면 뭐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거나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갖다 계속 관리해줘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 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일러스트레이션 시켜서 홈페이지에 계속 나오게끔 해준다거나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뭐 네이버 블로그든 그 다음에 유튜브든 알아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유저들은 그걸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관광 프로젝트들이 지금껏 AR이나 피카츄나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그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사실 구글에서 나온 그 포켓몬고도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가 전 세계적인 회사고 그걸 재미삼아 구글 앱에서 잘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엄두도 못 낸 기술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주도해서 기술이 드리븐 해갖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스마트 앱 관광객 같은 거 만들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SNS를 지금 있는 아날로그적인 측면이랑 잘 연결시켜서 지금 있는 SNS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관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네. 제 장애인 관광이라고 뭐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교통약자 또는 뭐 관광약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관광의 가장 큰 맥락이 이동이거든요. 이동이 연결이 잘 안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역에서 택시가 없어가지고 바로 오지 못한다거나 근데 좀 장애인이나 또는 이동약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간에서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정부에서 해야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앞장서야 될 문제고, 김영욱 국장님께서 아마 네, 그 온천 거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점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점 단지를 조성을 한 후에 그럼 거기까지 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며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뭐 맛집이든 또는 다른 관광지든 볼거리든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관광 약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배제를 하고 나중에 고민을 하자 이래 버리면 사실 나중에 이제 그 관광약자들을 배려하겠다 하는 건 이제 누더기가 돼버릴 수가 있죠. 그 관광상품 자체가. 그래서 뭐 2층에 올리는 게 이제 테라피 위주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좀 온천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온천이 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뭐 오히려 선전을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이나 또는 이런 취약계층들이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선전 효과는 좋죠. 예. 물론 미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과연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거기 테라피 공간에 장애인이나 또는 이동이 좀 불편한 이런 약자들을 위한 테라피 시설은 얼마만큼 돼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건물을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BF나 배려프리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시겠지만 사실 그 기준은 최저고 실제로 약자들이 이동을 하거나 그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시설이 배려가 돼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관광에 있어서는 장애 유형도 많고 지금 노인분들도 많고 사실 이 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오시는 관광객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복지관에서 단체로 오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대형 그 그룹을 지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지 객실 역시도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장애인 객실이 유성 호텔 같은 경우도 하나나 두 개밖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턱이 있으면 고령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 분들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고 또나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할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럼 턱을 좀 없애는 작업을 기왕에 리모델링 할 때 뭐 배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객실을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일본에서는 이 장애인 객실을 오후 4시까지는 무조건 비워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객실이건 뭐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편시설로 따지자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장애인 객실이니까 조금 기다려주면 좋은데 무조건 들어온 접수 순서대로 입력을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배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걸 처음 조성하는 시점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배제가 되어 있고 뒤늦게 지적이 되면 또 그거를 메꾸려다 보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들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스마트 상황에서는 점자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으세요. 점자는 전혀 새로운 글자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도 새롭게 익혀야 되거든요. 뭐 수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다 오디오로 다 해준단 말이죠. 그다음에 수어를 이제 수화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도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이 안내 화면 한 구탱이에 지금 구석에 수화 통역을 수어로 인한 수어 설명 화면을 넣어주면 그만이고 또 눈으로 자막을 넣어주면 그만인데 사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신다면 훨씬 더 그런 관광 장애인이 뭐 대표적으로 보여지겠지만 또 관광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 정부에서 이 관광약자들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배치하고 하는 부분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제일 큰 게 이 장애인분들이 관광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관광 경험이 뭐 90%, 80%, 90%라고 한다면 장애인 관광은 그 거꾸로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죠. 또 뭐 정보도 별로 없죠. 어디는 휠체어가 다니기 좋아요. 어느 지역은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이런 정보들도 거의 없고요. 그 중엔 또 있는 게 편견입니다. 관광약자들에는 배려가 부족해서 편견이 오시는 분들, 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온천 거점이 생기면 주변에 맛집이 맛집 홍보가 되고 음식점이 날 텐데 거기에 다 턱들이 있으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죠. 약자들은. 그것마저도 사실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좀 지원을 해서 턱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그런 유니버셜한 관광 특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좀 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오히려 그렇게 시설을 좀 가져주시면 우리 유성 온천이 조금 더 콘텐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성구에도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과연 가장 유성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온천로가 무장애 관광 환경이 좀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이고요. 오늘 장애인 관장님을 토론자를 모신 이유는 관광진흥법에 제 47조의 3에 보니까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성구에는 장애인 관광을 지원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팀에 물어보니까 사회돌봄과에다가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복지 쪽에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관광, 복지 이거 장애인 관광은 복지팀에서 할 게 아니고 관광팀에서 해야 될 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문성 있는 거라서
사회돌봄과에서는 뭐 지체장애인 협회나 그 협회 단체 지원하는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장애인 관광 뭐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의무사항이니까 또 장애인 관광에도 장애인이 유성구에 내에서 관광한다면은 내수도 활성화될 거고 소상공인들도 좋을 거고 또 관광하고 복지를 결합한 측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잠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요. 사실 관광의 관광복지라고 용어가 있는데요. 복지 관광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노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이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관광에서도 용어로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쓰면서 문턱을 낮추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이 많은데 지하철의 이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물리적 접근성이 있고 가상 접근성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접근성은 턱을 낮추거나 이런 휠체어도 충분히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물리적 접근성이고 가상 접근성이라는 건 사실 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다 일일이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스마트 관광 도시를 얘기한 거는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는 관광 키워드로는 턱도 없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국토부나 행안부 같은 데서 결국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 또는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의 이런 시설 인프라가 구현이 처음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관점에 대해서 그 삶의 질을 논하는 건 결국은 선진국 수준에서 다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편견 없이 어떤 접근성과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거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삶의 권리나 삶의 질의적인 측면으로 다른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의 정책을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관광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에 시설물에 올라만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걸 관광으로 해갖고 장애인 분들을 갖다 도와주려면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 정책 구조상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논문을 쓰면서도 주장한 게 뭐냐면 스마트 시티라는 곳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때는 당연히 그 시대에 맞는 키워드가 뭐냐? 삶의 질, 레저, 그 다음에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도시가 구현이 되면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도시가 구현이 되면 관광이라는 거는 돌아다니는데 문제가 없게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유성구가 그런 정책을 우리 양 의원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셔갖고 그쪽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오늘 같이 이제 우리 의원님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그 정책 입안자나 의회의 의원분들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런 접근을 하신 거가 굉장히 남다른 어떻게 보면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칭찬 고맙습니다만 하나라도 정책으로 될까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장애인 관광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장애인 목욕입니다. 우리 어디 관광 딴 데 지역 가서도 뭐 사우나나 스파나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 중에서도 좀 누워 계시는 분, 아주 좀 중증 환우들은 목욕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유성구가 온천물이 남습니다. 한 만 정도, 1000제곱미터 정도가 일일 사용량인데 한 7,000 정도밖에 못 사용하고 10분의 3 정도가 남습니다.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뭐 남길 필요가 없이 무한 자원이거든요. 계속 일일 사용량을 계속 써도 뭐 계속 없어지는 양이 아니라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유성구가 복지 예산도 또 많이 씁니다. 다른 지자체는
한 58% 정도 쓰는데 전체 예산에 유성구는 60%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더 복지에 관심이 많은 유성구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중증환우에 대해서 장애인 목욕탕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천물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뭐 중요하죠. 예. 그런 예. 예. 그런 지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은 대찬성이긴 한데요. 그만큼 유지를 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높은 비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보호자와 같이 오지 않으면 그냥 관리자 거기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들이 필요한 상황들이고 그런 인건비가 사실은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온천을 이용한 장애인 목욕탕이면 훌륭한 컨셉인데, 네. 그게 다른 부분이랑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아이템도 되게 좋고 사람들한테 어텐션 이렇게 집중도도 받고 굉장히 센세이션하다라고 받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영원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비에 대한 포션을 항상 유지시켜줘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수준이 그 삶을 사는 그 지역민들의 수준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 세금을 내는 분들이 우리는 적어도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포리너도 장애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잘 모르는 데 들어가면 다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언어는 좀 많이 해결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사는 삶의 질만큼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해줘야지 그게 세금이 들어가고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비영리 기관이든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회나 이런 사실 지자체가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케팅을 하고 하면 좋은데 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보니까 표가 많지 않으면 또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 있습니다.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감기 환자는 무지하게 많죠. 근데 건강보험을 갖다가 감기 환자의 보험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갑자기 쓰러져 갖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가정이 파괴될 정도의 그런 쪽에 먼저 쓸 거냐 그런 거다면은 건강보험은 그런 감기 쪽 가벼운 감기 쪽보다는 가정의 파괴 정도의 그런 중증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좀 어려운 분들 아주 힘든 분들한테 더 먼저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정엽 피디님 자료 설명해 주시고 토론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도래 PD 이정효라고 합니다. 너무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일단은 관광 쪽에 관심 많이 가져주신 양명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단 저는 관광학을 전공하고 관광업에 약 10여 년 정도 종사를 했고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은 관광도래 PD라는 역할을 맡아서 전국에 약 70여 개 지자체들과 항상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겹쳐지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관광 발전에서 가장 좋은 건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팍 들어오면 최고입니다. 어마어마한 리조트가 들어온다거나 지금 아까 빅데이터로 분석하셨던 대전의 지금 키워드도 2, 3년 전에는 신세계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쇼핑 없었습니다. 저희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쇼핑이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드웨어를 저희가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현장에 지금 한계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관광 거점 조성 사업에도 그렇듯이
컨텐츠 개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컨텐츠를 그럼 누가 개발하느냐? 뭐 용역사가 개발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니죠. 한 10년, 20년 정도 전부터 세계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조금씩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주민 주도형 관광, 지역 기반형 관광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고 있는 일로 그걸로 이제 해야지 아무래도 조금 더 애착도 많이 가고 사실 지역에서 유명한 뭐 기업들이라든지 뭐 특산물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관광진흥을 위한 가장 밑바탕은 이쪽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지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 관광에 대한 부분 또 무장에 관련된 부분 또 웰리스에 관련된 부분도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봤던 사례들 중에서는 경주 같은 경우도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이제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먼저 주민들이 시작됐다가 후에 이제 관에서의 도움을 받아서 된 곳이고 또 목포 같은 경우는 또 특성상 또 게스트하우스들이 조금씩 이제 많이 생기고 있던 와중에 그 사실 민박업이라는 게 지금 도시에서 풀어내기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이제 약간 반불법적인 걸로 많이 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조례 자체로 그 부분을 약간 풀어주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성행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기 제가 대만에서 본 사례인데 대만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화산 1914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약 100년 전에 있던 그 양조 공장이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는 뭐 없애느냐 유지하느냐 하다가 한 20년 정도 전쯤에 주민들이 살려야 된다라는 의지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인데 굉장한 컨텐츠가 있는 곳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성으로 보면 저기 스파텔 규모의 한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가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 관광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우리 유성 온천 축제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 주민들 또 소소한 마켓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이게 또 약간 자기 사업이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된다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남이섬 같은 경우도 또 약간 그 일리일 수도 있어요. 남이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듣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남이섬을 이제 개발을 의뢰를 받으신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남이섬이 이제 활성화될 때까지는 돈을 일단 밟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시간이 뭐 많이 흘러서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건 안 하고 좀 봤을 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지자체들 다니다 보니까 이제 유성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온천, 뭐 관광, 뭐 그 연구개발 특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거는 젊은 도시고 인구가 받쳐주는 도시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온천문화 축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뭐 물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단점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지역에 있는 작은 마켓들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좀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실제 그걸 운영하거나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는 아니면 그 운영하는 분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광업계 분야에서요. 실제 관광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야놀자 같은 그룹에 들어가서 그 일개 부서를 또 맡고 계시고 그렇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진흥을 위해서 뭐 가장 큰 이제 조례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그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역량을 개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이분들은 그냥 일개 그냥 현장직들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공모전도 나가고요. 실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또 발전한 사례들이 있었고, 타 지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또 지역에서 또 취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또 하셨던 것 중에 아까 그런 스마트 관광 같은 경우도 그 리얼월드라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준 업체고 관광 벤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이용해서 이런 스마트 관광을 또 일부 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이나 이렇게 주면은 1년이나 2년 내에 또 그거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 저 같은 경우도 관광협회에서도 앱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벌써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아직도 벌써 못 쓰고 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원님께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그 좋은 또 유성에서는 지금 아까 축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돈을 써서 무슨 희한한 조형물을 만든다거나 실제 관광이랑은 관계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축제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관에서 이 정도를 한다는 거는 저는 다른 지역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역량들이 있으신 공무원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공무원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줄 수 있는 조례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같은 경우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드린다면 관광이라는 거는 사실 뒤에 붙이면 모든 게 다 관광이 됩니다. 스마트를 붙이면 스마트 관광이고요. 무장애를 붙이면 무장애가 되고 생태를 붙이면 생태 관광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광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오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특이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광인데 다른 부처에서 맡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관 부처가 있고 협조 부처의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그런 부분도 이제 정책적으로 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주민 자치가 아닌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어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실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두레 PD님, 관광두레라는 게 정의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상품, 체험 등 관광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관광두레가 이런 내용인데 우리 유성구청의 관광팀이 3명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에도 주민들도 관광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따로 조례가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원 미래군 혁신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영호 사무국장님, 관광진흥협의회를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료도 아직 준비 안 했고 지금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명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광진흥 정책 토론을 이렇게 처음 가져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책 토론회를 뭐 온천 쌤이라든 관광 활성화든 뭐 하든 하여간 계속 여기다 저한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하여 이렇게 연계해서 정책 토론을 계속 좀 발전시켰으면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김영환 국장님, 우리 저기 주민주도 관광 사업 지원 이런 거는 조례에 담아도 뭐 특별히 일을 더 많이 드리는 건 아니니까 담아도 되겠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미래혁신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성 그동안 그 생각만 하고 말로만 했던 어떤 그런 사업이나 구상 실제로 이제 움직일 때는 지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가 지원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업 부서로 와서 근무를 해보니 진짜 느끼는 점이 좀 남다르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업무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든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근무한 것처럼 저도 그 어떤 그런 좀 넓은 마인드를 갖고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니 관광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수님처럼 그리고 이PD님처럼 좋은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 우리 콘텐츠 개발에 이런 부분이 좀 하나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 팀원들과 과장님과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몇 년 후에는 유성이 다시 유성이란 말, 역시 유성이란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럼 없으면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들 심사숙고해서 조례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유성구 관광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유성구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